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역사와 사회적 현상 속에서 경제 원리를 배워보는 시간이죠. 경제학 속 인문학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공유자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공유자원이라고 하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소유권이 없는 공유지 또는 공유자원 이렇게들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주인 없는 땅이나 주인 없는 자원들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라든가 저수지에 있는 물 같은 경우는요, 누구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죠. 바로 이러한 물건들, 이러한 대상들은 과연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물건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바로 오늘 주제는 공유자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처럼요, 주인이 없어서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공유자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공유자원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주목한 학자가 있습니다. 1968년 12월 사이언스지에 실린 논문을 통해서 공유자원에 주목했던 하딘이라는 교수인데요. 이 하딘은요, 바로 공유자원이기 때문에 비극을 초래한다라고 해서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지칭했던 학자입니다. 이 옆에 있는 사진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이 사진 내용을 보시면요, 목초지에서 소가 있는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목초지는 대표적인 주인 없는 땅입니다. 따라서 인근에 있는 목장 주인들은 가능하면 이 목초지에 자신의 소를 많이 풀어서 자신이 좀 더 많은 소를 키우고 소들이 좀 더 많은 풀을 뜯어먹어서 소들이 좀 더 잘 발육을 한다면 비싼 값에 소들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일 것입니다. 이렇게 주변의 목장들은요, 서로 너도 나도 자신의 소들이 좀 더 목초지에서 많은 풀을 뜯어먹고 비옥하게 성장해 주기를 바랄 텐데요. 이렇게 소들이 하나하나 비옥하게 성장하는 그런 요소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득일 겁니다. 하지만요, 이 과정에서 과도하게 소들을 많이 풀어서 소들이 새싹까지 풀을 뜯어먹게 되면 결국 해당 목초지는 슬슬 황폐해지게 되겠죠. 이렇게 목초지가 슬슬 황폐해짐으로 인한 그러한 손실은요, 이것은 나만의 손실이 아니라 그 근처의 목초지를 같이 이용했던 모든 사람들이 손실을 같이 나누기 때문에 이익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떨어지지만 손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실보다 이익을 중심으로 이 목초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바로 하딘은 이러한 목초지의 상황에 주목한 것입니다. 목초지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요, 서로 너도 나도 목초지를 먼저 이용하고자 하는 경쟁적인 구조에 놓이게 됐고요. 그 결과 목초지가 황폐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에서 바로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부르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공유지를 이러한 황폐해지는 것을 막고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한 여러 해결 방법들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우리 금수강산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산이 푸르른 산이고 금수강산이라고 부르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는데요. 과거에는 우리나라 산림이 이렇게 비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산림 자원도요, 어떻게 보면 공유지의 비극을 경험한 대표적인 사례였는데요. 이것은 조선 후기 들어서부터입니다. 조선 후기에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땔감이 필요하게 됐고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목재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너도 나도 벌목을 하게 됐고요. 심지어는 벌목하다 못해 작은 잔가지도, 심지어 나뭇잎까지도 긁어가면서 땔감으로 쓰거나 필요한 여러 가지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산은 헐벗고 굶주리게 되겠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산들은 공유지의 비극을 경험한 가장 대표적인 전형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공유자원, 공유지들은 도대체 왜 비극에 초래하게 되는 걸까요? 이것은 공유자원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경제적으로 좀 살펴보면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흔히 공유자원들은요,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제성을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배제성이라 하면 타인을 소비로부터 배제할 수 있는 재화를 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거나 과자를 하나 사면요. 이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먹지 못하게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을 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재화는 이런 배제성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바로 주인 없는 땅인 공유자원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자원을 우리가 경합성 여부를 가지고 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경합성이라고 하면요. 한 사람이 더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다른 사람의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은 경합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산다라고 하면요. 아이스크림이 하나만 남아있을 때 그 아이스크림을 내가 사가면 이웃집 아줌마나 다른 사람은 그 아이스크림을 살 수 없겠죠. 바로 이런 경우가 경합성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공유자원으로 돌아와서요. 공유자원이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내포하고 있는 자원입니다. 즉, 공유자원은 누군가가 먼저 그것을 이용하면 다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합성을 내포하고 있고요. 또한 주인 없는 자원이기 때문에 누구는 배제하고 누구는 이용할 수 있게 막을 수 있는 그런 배제성이 없는, 즉 비배제성을 내포하고 있는 자원입니다. 따라서 이런 구조 속에서요, 먼저 소비한 사람이 임자다라는 재화가 바로 공유자원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공유자원이 비극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경제적인 이유는 이렇게 재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이제부터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모색되는 방법은요, 공유자원의 이용자와 이용량을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예전에 우리 앞바다에서는 명태가 참 많았고요. 조기도 참 많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요, 명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조기 또한 찾아보기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바로 이렇게 명태와 조기를 우리 앞바다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졌던 이유는 많은 어민들이 명태와 조기를 너무 남획해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지적들을 막기 위해서는요, 지금 많은 어업을 할 거나 조업량을 누릴 때요, 그 조업량을 한정 짓거나 어업을 할 수 있는 면허를 일부 사람에게 국한해서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이 바로 공유자원의 비극을 막기 위한 이용자와 이용량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공유자원의 비극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당연히 소유권을 부여하는 방법이겠죠. 공유자원은 바로 주인 없는 땅이거나 주인 없는 자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대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바로 남획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는요, 그 공유자원에 누군가에게 소유권을 부여해주고 당연히 소유를 받은 사람은 그 공유자원이 남용되는 것을 막을 스스로의 유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공유자원의 남획이 막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도입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국가에서는요, 공유자원의 나름대로의 주인을 찾아주는 그런 캠페인들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러한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치기구를 설립하여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나름대로 그 공유자원을 이용하는 주변의 여러 대상자들이나 그 이용자들에게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규칙 아래 어떠한 룰을 정해서 이용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요. 이러한 자치기구들, 그 공유자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공유자원이 망가지거나 남획되거나 황폐화되는 것을 막아가면서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체적인 조직체가 바로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다라는 사실이 바로 경제학자들이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앞서 언급한 여러 내용들 속에서요, 우리나라 산림자원을 해결한 방식 또한 이 안에 녹여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 우리나라 산림자원의 황폐함을 막았던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세 번째 자치기구를 결성해서 막았기 때문인데요. 우리 송계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송계라 하면요, 마을 및 친족이 산림을 보호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결성한 조직체를 말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조선 후기에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가면서 우리 뒤에 산이 헐벗고 굶주리는 상황에서 바로 이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자치기구가 바로 생긴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 선조들은 일찍부터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지혜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공유지의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세 번째 방법인 자치기구를 설립해서 공유지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는 방식은 앞선 두 가지 방식에 비해서 비교적 최근에 규명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엘리너 오스트롬 교수가 규명한 내용인데요. 오스트롬 교수는 이 사실을 규명한 대가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는데요. 바로 2009년 수상자가 바로 오스트롬 교수입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치기구를 설립해서 공유지를 관리할 수 있다는 이 해결책은 미국에서도 우리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1920년대 미국 메인주 연안의 바닷가재 잡이 어부들은요, 자신들의 앞바다에서 점점 바닷가재를 잡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요, 이러다가는 바닷가재 잡기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어획량을 조절하면서 자치기구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한 바가 있는데요. 사실 앞서서 우리는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선조들은 이미 조선시대부터 이렇게 자치기구를 통해서 우리 앞바다 또는 우리의 야산에 여러 가지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할 수 있다는 지혜를 먼저 체험하고 먼저 터득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선조들의 지혜에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는 대목이 이 대목인데요. 공유지의 비극, 우리도 우리 선조들의 이러한 지혜를 엿보아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